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는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외투깃을 세운 차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고 마차들은 돌길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광장 한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4살의 중년 남성이었지만 몸은 초라했고 낡은 코트를 입고 흐트러진 콧수염을 기른 채 멍한 눈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것을 본 순간이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게 달려가더니 말의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마치 평생의 고통을 토해내듯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을 봐라. 말을 껴안고 운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으며 누군가는 웃었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자는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중얼거렸죠.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요. 말은 가만히 서 있었고 남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집주인이 달려와 그를 간신히 말에서 떼어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다만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말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끝났다. 마침내 끝났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친구들은 편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이건 그들이 알던 니체가 아니었으니까요. 냉철하고 명석했던 철학자가 아니라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나이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였고 초인을 꿈꾼 사상가였으며 모든 가치를 전복하려 했던 혁명가였던 그가 미쳤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천재 철학자를 광기로 몰아넣었을까요? 매독 때문이었을까요? 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철학 자체가 너무 위험해서 신을 죽이고 도덕을 부정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던 그 시도가 결국 자신을 파괴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을 죽인 철학자가 미쳐간 이유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신을 부정하게 된 이야기, 병약한 몸으로 초인을 꿈꾼 이야기,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외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광기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를요. 이것은 천재의 비극입니다. 너무 멀리 간 사람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다가 그 한계에 부서진 한 철학자의 기록입니다.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로에켄에 있는 목사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를 루트비히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고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그날이 마침 프로이센 왕의 생일이었기에 아이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리히 비렐름 니체라고 지었습니다. 목사관은 조용하고 엄숙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시작했고 저녁이면 성경 낭독으로 끝났으며 주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갔고 식사 전에는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죠.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집안 전체가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떠들지 않았고 장난치지 않았으며 언제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죠.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방 안에서 책을 읽었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외우며 신학책을 뒤적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아버지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조용하고 경건하며 신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1849년 프리드리히가 겨우 5살이 되던 해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더니 시력을 잃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왔지만 뇌질환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내릴 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상에 누워 점점 말과 움직임을 잃어가던 아버지는 끝내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빠르게 생을 마감해갔습니다. 어린 프리드리히는 매일 밤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께서 아버지를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무릎 꿇고 간절히 빌었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849년 7월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어린 프리드리히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왜 신은 아버지를 데려갔을까? 아버지는 신실한 목사였고 매일 기도했으며 설교하고 신을 섬겼는데 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을까? 더 큰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동생 요제프가 겨우 2살의 나이에 원인도 모를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기도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신이 전능하다면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신이 자비롭다면 왜 어린아이가 죽는가? 5살 소년의 질문이었지만 이것은 평생 그를 괴롭힐 질문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목사관을 떠나 나움부르크라는 도시로 이사해야 했고 어머니와 프리드리히 그리고 여동생 엘리자베트 3사람만 남았죠. 할머니와 이모들도 함께 살았지만 집안은 여자들 뿐이었고 프리드리히는 남자 없는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했고 할머니는 냉정했으며 이모들은 간섭이 심했는데 모두가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신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고 특히 언어에 뛰어나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모두 완벽하게 익혔으며 고전 문학을 읽고 철학을 접하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명문 기숙학교 슐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엄격한 학교였고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허락되었으며 편지도 검열당했지만 프리드리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파울 도이센과 카를 폰 게르스도르프와 함께 음악을 들었고 시를 썼으며 철학을 토론했는데 특히 음악을 사랑해서 피아노를 치고 작곡도 하며 바흐와 베토벤에 심취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신을 믿느냐고요? 프리드리히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믿고 싶지만 의심이 든다고.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신을 의심한다니. 하지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일기에 썼습니다. 신앙과 지식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 나는 지식을 택한다. 16살 소년의 선언이었지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졸업이 다가올 무렵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아버지의 뒤를 이으라고 했지만 프리드리히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신학이 아니라 문헌학을 공부하기로, 목사가 아니라 학자가 되기로요. 다만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1864년 20살의 니체는 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명목상은 신학과였지만 어머니를 속인 것이었고 그는 신학 강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채 문헌학과 철학 강의를 들으며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고 쇼펜하우어를 읽고 음악사를 공부했습니다. 그해 가을 그는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는데 먼지 쌓인 책이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책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요. 그날 밤부터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읽었고 다음 날도 읽었으며 사흘 만에 다 읽었는데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가 품었던 모든 의심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신은 인간의 발명품이고 도덕은 허구이며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마침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책으로 남겼으며 세상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설령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하며 외로운 길이라 해도 가겠다고요. 목사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철학자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1869년 봄, 니체는 24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고 박사학위도 없었지만 바젤 대학에서 그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박사학위와 교수 자격 논문이 필요했지만 니체의 스승인 리첼 교수가 그를 강력히 추천하며 이 젊은이는 천재라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말했고, 바젤 대학은 그 추천을 믿고 니체에게 고전문헌학 교수직을 주었으며, 라이프치히 대학은 출판된 논문 몇 편만으로 논문 심사 없이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24살의 대학 교수, 유럽에서 가장 젊은 교수가 된 니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고,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바젤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라인 강이 흐르고 알프스가 보이며 중세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니체는 강변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학자가 될 것인가 하고요. 그해 5월 그는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습니다. 바그너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 그의 오페라는 유럽 전역에서 공연되었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었지만 동시에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혁명가였고 망명객이었으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죠. 바그너는 루첼은 근처의 트립센에 살고 있었는데, 니체가 방문했을 때 바그너는 46살로 젊은 교수보다 22살이나 많았지만 두 사람은 즉시 통했습니다.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니체도 마찬가지였으니 두 사람은 쇼펜하우어에 대해, 그리스 비극에 대해, 음악의 본질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그너는 니체를 아들처럼 대했고, 니체는 바그너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린 시절 병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제 예술가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 같았죠. 니체는 매주 트립센을 방문하며 바그너의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와 대화했는데, 그곳은 니체에게 천국이었습니다. 코지마는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리스트의 딸이었고 한스 폰 빌로의 아내였다가 바그너의 연인이 되어 24살 연하의 남편을 버리고 바그너를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지적이고 우아했으며 니체는 그녀에게 반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코지마는 스승의 여인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바그너의 음악에 자신을 내맡겼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진거 같은 음악들이 니체를 압도했습니다. 이 무렵 니체는 첫 번째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비극의 탄생으로 그리스 비극의 기원에 대한 연구였지만 사실은 바그너에 대한 창하였습니다.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두 가지 힘의 결합에서 태어났다고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아폴론은 질서와 이성과 형식을 상징했고, 디오니소스는 혼돈과 열정과 도취를 상징했는데, 진정한 예술은 이 둘의 균형이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이후 서양 문명은 아폴론적인 것만 추구했고, 이성주의와 과학과 논리만을 중시하며 디오니소스적인 열정은 억압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생명력을 잃은 문명, 창조성을 잃은 예술, 활력을 잃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고 니체는 외쳤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디오니소스를 부활시킬 것이고, 새로운 비극의 시대가 올 것이며 독일 문화가 그리스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요. 1872년 비극의 탄생이 출판되었고, 니체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 책이 학계를 놀라게 할 것이고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계는 이 책을 거부했습니다. 문헌학자들은 분노하며 이건 학문이 아니라 시라고, 증거가 없는 공상이라고, 바그너를 홍보하는 선전물이라고 비난했는데, 특히 니체의 옛 동료 빌라모비치가 미래의 문헌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니체를 학문을 배신한 배교자라고, 진지한 학자가 아니라 예술가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동조했고, 니체의 강의에 학생들이 오지 않았으며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학술지는 그의 논문을 거부했습니다. 니체는 충격을 받았고 밤마다 잠들지 못하며 두통에 시달렸으며 우울에 빠졌지만 한 사람만은 칭찬했습니다. 바로 바그너였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책은 위대하다고, 당신은 천재라고, 어리석은 학자들의 비난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진정한 예술가는 항상 오해받는다고 위로했고, 니체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바그너는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무너졌습니다. 1872년 여름 바그너는 바이로이트로 이사하며 그곳에 자신의 극장을 짓기로 했는데, 바그너 전용 극장, 바그너만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고, 니체는 그 계획을 알고 불편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계획이었으니까요.
바그너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부금을 모으고 후원자를 찾고 돈을 구걸했는데 예술가가 아니라 장사꾼처럼 보였습니다. 니체는 실망했지만 아직 바그너를 믿고 싶었습니다. 1876년 바이로이트 극장이 완성되었고 개관 공연으로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이 공연되었는데 유럽의 모든 귀족과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니체도 참석했지만 그가 본 것은 예술이 아니라 사교계였습니다. 귀족들은 음악을 듣지 않고 수다를 떨었고 부자들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시만 했으며 바그너는 그들에게 아첨하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극장을 나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니체는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으며 배신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그너는 변했거나 아니면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니체가 착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환상이었다고. 바그너는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명성만 원하는 늙은 예술가였을 뿐이라고요. 니체는 바이로이트를 떠났고 다시는 바그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정은 끝났고 존경은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거부당하고 스승에게서도 배신당한 32살의 니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되기로, 누구의 제자도 누구의 추종자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더 위험한 사상으로, 결국에는 광기로 이끌게 됩니다. 1876년 가을, 니체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산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 덮인 삼봉구리들이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는데 고독했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한 후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정말 옳았을까?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바그너의 낭만주의, 독일 문화의 우월성,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새로운 사상을 구축하기에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통에 시달렸고 눈이 나빴으며 위장이 약했는데 1870년대 중반부터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두통은 극심해서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고통이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지속되기도 했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으며 어둠 속에 누워 있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글을 읽으면 눈물이 흘렀고 글을 쓰면 시야가 흐려졌는데 의사들은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니체는 두려웠습니다. 책을 읽지 못한다면, 글을 쓰지 못한다면 철학자로서의 삶은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위장도 말썽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구토했고 설사가 멈추지 않았으며 복통에 시달렸는데 체중이 빠졌고 기력이 떨어졌으며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1879년 니체는 마침내 대학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었고 바젤 대학은 그에게 연금을 주었는데 적은 금액이었지만 간신히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니체는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기후가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며 겨울에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라팔로, 니스로, 여름에는 스위스의 질스마리아, 엥가딘으로 갔는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항상 짐을 싸고 이동했습니다. 작은 여관방에 혼자 살았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고 소지품도 적었으며 친구도 없었는데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글을 썼고 두통이 오면 눕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몇 시간씩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고 산책에서 돌아오면 노트에 메모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점심은 거의 먹지 않았는데 위장이 약해서 소화시키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과일이나 빵 조각을 조금 먹고 다시 글을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산책을 나가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별이 뜨는 것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고 밤에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두통과 피로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만이 진정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타협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며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고요. 이 시기에 니체는 놀라운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1878년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출판하며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로부터 완전히 결별했고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낭만주의를 비판했으며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1881년에는 아침노를 통해 도덕의 기원을 탐구했는데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도덕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82년에는 즐거운 학문을 출판하며 처음으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니체가 신의 부재를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니체는 두려워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무엇이 선과 악을 정의할까? 신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올까?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서양 문명은 2000년 동안 기독교에 기반해 있었고 도덕도 법도 예술도 모든 것이 신의 존재를 전제했는데 이제 그 토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의 도래라고 불렀는데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가치가 무너졌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신이 죽었다면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니체의 새로운 프로젝트였고 그는 이것을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1883년 여름 질스마리아에서 니체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 속의 호숫가였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라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원회귀, 모든 것은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삶, 이 고통, 이 기쁨, 모든 것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삶을, 이 고통을, 이 실패를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래도 살겠는가? 그래도 긍정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 번도 힘든데 영원히 반복한다니 끔찍하다고요.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긍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초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 고통도 실패도 비극도 모두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찾던 답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열흘 만에 책 한 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였습니다. 이 책은 나이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서가 아니라 시에 가까웠고 논증이 아니라 선언이었으며 설명이 아니라 외침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초인을 기다리라고, 영원회귀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외면하는데 이것은 니체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책을 출판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팔리지 않았고 평론가들은 무시했으며 학계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니체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묻혀버리다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그는 계속 썼습니다. 제2부, 제3부, 제4부를 완성하며 차라투스트라 시리즈를 끝냈지만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884년 니체는 어머니와 여동생 엘리자베트와 함께 니스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목사로 만들려 했고 여동생은 그의 책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엘리자베트는 반유대주의자인 베르나르트 포에르스터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니체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포에르스터는 광신자이고 사기꾼이라고, 반유대주의는 어리석은 편견이라고 외쳤지만 엘리자베트는 듣지 않았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리안 인종의 순수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니체는 여동생과도 결별했습니다. 1886년에 니체는 선악의 저편을 출판하며 도덕에 대한 과격한 비판을 펼쳤는데 기독교 도덕은 약자의 도덕이라고, 강자를 억압하는 노예 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887년에는 도덕의 계보를 통해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했는데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고 권력 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88년 니체는 토리노에 정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생산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해 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러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찬가 모두 그에 쓴 책들이었는데 특히 이 사람을 보라는 자서전이었지만 보통의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자신을 운명이라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888년 12월 니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는 광장에서 말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천재와 광기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였고 니체는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니체의 삶에서 사랑은 언제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언제나 거부당했고 여자들에게 고백했지만 모두 그를 떠났으며 그 상처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코지마 바그너였습니다. 1869년 24살의 니체가 처음 트립쉔의 바그너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코지마를 보고 넋을 잃었는데 그녀는 32살로 금발에 키가 크고 우아하며 지적이었고 프란츠 리스트의 딸답게 예술을 이해했으며 바그너를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니체는 매주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목상은 바그너를 만나러 갔지만 사실은 코지마를 보고 싶어서였고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 그녀가 차를 따를 때, 그녀가 웃을 때마다 니체는 가슴이 뛰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습니다. 코지마는 스승의 여인이었고 자신보다 8살이나 많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코지마의 눈에는 오직 바그너만 있었습니다. 니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감정,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876년 바그너와 결별한 후에도 니체는 코지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고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으며 평생 그리워하면서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루 살로메였습니다. 1882년 봄 로마에서 니체는 한 젊은 러시아 여성을 만났는데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는 21살의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으로 철학에 관심이 있었고 니체의 책을 읽었으며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니체는 즉시 반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았고 그녀는 젊고 자유로우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니체가 꿈꾸던 새로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걸었고 철학을 토론했으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니체의 친구 파울레가 함께 있었지만 니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루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몇 주 후 니체는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서툴렀으며 필사적이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함께 공부하자고, 영혼의 동반자가 되자고요. 하지만 루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친구로는 지낼 수 있다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지적 동반자가 될 수는 있다고요. 니체는 상처받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라도 괜찮다고, 그녀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해 여름 나이체, 루, 파울레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스위스의 루체른과 질스 마리아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 나이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명한 사진인데 작은 수레가 있고 루가 수레에 서 있으며 니체와 레가 수레를 끄는 척하는 장면이었고 루는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사진을 두고 니체가 여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장난이었고 순간의 즐거움이었으며 니체는 단지 행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개입했는데 그녀는 루를 싫어했습니다. 루가 러시아인이라서 유대인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를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미워하며 루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방탕한 여자라고, 남자들을 농락한다고, 니체를 이용하려 한다고 말하며 어머니에게도 고자질했는데 아들이 나쁜 여자에게 빠졌다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목사의 아들이 그런 여자와 어울리면 안 된다고,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니체는 분노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상처받았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루와 파울레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베를린으로 갔고 함께 아파트를 구했으며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니체를 빼놓고 말입니다. 니체는 초대받지 못했고 루는 말했습니다.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니체가 너무 강렬하다고, 너무 요구가 많다고, 함께 있으면 힘들다고요. 1882년 겨울, 니체는 혼자 라팔로로 가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밤마다 울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권총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썼고 그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열흘 만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를 완성했습니다. 책 속에서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여자에게로 가는가? 채찍을 잊지 말라.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 니체가 여성 혐오자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것은 상처받은 남자의 외침이었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복수였으며 니체는 루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광기에 빠진 후에도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하는데 그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1886년 니체는 또 다른 여성에게 청혼했는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친구의 여동생이었다고 하며 편지로 청혼했는데 답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1887년에도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니체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잘생기지 않았고 작은 키에 구분 등 두꺼운 안경, 큰 콧수염으로 병약해 보였으며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강렬했고 너무 진지했으며 너무 열정적이었고 너무 요구가 많았는데 가벼운 농담을 하지 못했고 사교적이지 못했으며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살았으며 작은 여관방을 전전하며 글을 쓰는 무명의 철학자로 미래도 불확실했고 건강도 나빴으며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의 사상 때문이었을까요? 신을 부정하고 도덕을 거부하며 모든 가치를 뒤집으려는 사람이었으니 당시 여성들에게 그는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니체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것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다. 끔찍하게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를 위해 쓴다. 언젠가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1888년 토리노에서 니체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멀리 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식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44살의 중년 남자로 병들고 가난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해 쓰는 사람이고 역사를 바꿀 책들을 쓰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사랑 없이, 인정 없이, 행복 없이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리노의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함께 웃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이 보였는데 니체는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이제는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글을 썼습니다. 사랑 대신 철학을, 행복 대신 진리를, 평범함 대신 위대함을 택한 사람의 글을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883년 질스마리아의 호숫가에서 니체는 바위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고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고요함이 흘렀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번개처럼 그를 관통했습니다. 초인,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은 존재이며 신이 죽은 시대에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였습니다. 니체는 떨렸습니다. 이것이었고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이었으며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아니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 미친 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상이 집약된 책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10년을 보낸 후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웃었지만 이 미친 사람을 봐라,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서도 차라투스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쳐진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고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끝이 아니며 인간은 과도기적 존재, 즉 동물에서 초인으로 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듯이 인간도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첫째, 모든 낡은 가치를 파괴해야 한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도덕, 선과 악의 이분법, 내세에 대한 믿음, 약자를 위한 동정심,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위로하는 종교이지만 그 위로가 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참으라, 내세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였지만 니체는 물었습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만약 이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최대한 강하게,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기독교 도덕은 강자를 억누른다고 니체는 비판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은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사자를 양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도덕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원래 좋음은 고귀함, 강함, 아름다움을 의미했고 귀족의 가치였으며 나쁨은 단지 평범함을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이, 노예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물리적 반란이 아니라 정신적 반란이었고 그들은 가치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것은 악하다, 약한 것이 선하다, 교만한 것은 죄다, 겸손한 것이 덕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이다, 내세를 기다리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노예의 도덕이었고 기독교가 이 도덕을 제도화했으며 2000년 동안 서양을 지배한 도덕이었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고, 노예 도덕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둘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가치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술가가 작품을 창조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예술가적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 아름답게, 강렬하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었고 내 삶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니체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불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통도 기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는 것,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다시 한번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힘의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체에게 삶의 본질은 힘의 의지였는데 쇼펜하우어는 맹목적인 생존 의지라고 했지만 니체는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확장하고 창조하려는 의지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더 강해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라려 하고 동물은 더 빠르게 달리려 하며 인간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며 약해지려는 것, 쇠퇴하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럽고 병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은 자기 극복의 힘이었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 한계를 뛰어넘는 것,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친구들이여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법을. 이것이 초인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가 출판되었을 때 반응은 침묵이었고 아무도 읽지 않았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절망하며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이렇게 묻힐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고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위한 선물이다. 하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출판사도 더 이상 그의 책을 내지 않으려 했고 제4부는 자비 출판으로 겨우 40부를 인수했으며 니체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지만 대부분 읽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과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도덕을 거부하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성모독으로 보였으며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서가 아니라 시에 가까웠고 논리적 설명 대신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했으며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니체 자신도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자에게로 가는가? 채찍을 잊지 말라. 약자와 실패자는 멸망해야 한다. 전쟁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같은 구절들만 떼어내면 니체는 여성 혐오자, 사회 진화론자, 전쟁 찬양자로 보일 수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나치가 니체를 왜곡해서 이용한 것도 이런 구절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 극복이었고 약함은 육체적 약함이 아니라 정신적 노예 상태였으며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1880년대 중반 니체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는데 그의 과격한 사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친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의 책은 너무 위험하네.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것 같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는 변했네. 예전에 따뜻하고 인간적이던 니체는 어디 갔나? 지금 자네는 차갑고 냉혹하네. 니체는 상처받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고 설령 모두가 떠나더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1886년에 그는 선악의 저편을 출판했는데 더욱 과격한 책으로 도덕은 허구라고 진리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887년에는 도덕의 계보를 통해 기독교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그것이 독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책을 쓸수록 그는 더 외로워졌지만 동시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세상이 틀렸다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888년 여름 토리노에서 니체는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속도로 글을 썼는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두통도, 눈병도, 위장병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썼고 5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디오니소스 찬가였는데 특히 안티크리스트는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인류 최대의 불행이라고, 생명을 부정하는 종교라고, 약자의 복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라고 부른다. 너무 과격했고 출판사는 이 책을 출판하기를 거부했으며 니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니체는 자신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운명이다. 나는 역사를 둘로 나눈다. 내 이전과 내 이후로. 과대망상처럼 들렸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는 무명의 철학자가 자신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맞았습니다. 니체는 정말로 역사를 바꾸게 되니까요. 다만 그가 원한 방식은 아니었고 그가 살아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1888년 12월 니체는 마지막 편지들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편지로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했고 너무 많이 썼으며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초인을 꿈꾸던 사람이 이제 인간의 한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1888년 가을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 3층 방에서 니체는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알프스가 보였고 거리는 조용했으며 집세는 저렴했는데 그는 이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토리노는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고 무엇보다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완벽한 익명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같은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신문을 읽었으며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거리를 걸으며 생각하고 관찰하며 글의 구상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방으로 돌아와 글을 썼는데 놀라운 속도였고 한 달에 책 한 권을 완성했으며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렀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9월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정점에 있다. 나보다 더 명료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나보다 더 깊이 본 사람은 없었다. 나는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장된 자신감이었지만 친구들은 니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이라고요. 10월의 편지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나는 세계사를 둘로 나눈다. 나의 이전과 나의 이후로. 앞으로 20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쟁은 내 이름을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친구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고 니체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11월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를 완성했는데 자서전이었지만 보통의 자서전이 아니었습니다. 각 장의 제목이 이상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현명한가? 왜 나는 이렇게 영리한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가 였습니다.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 찬양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선지자라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병약한 사람이었다. 평생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날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자기 찬양과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고 승리의 외침과 고통의 신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12월 초 니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다비데 피노는 나중에 증언했는데 니체가 밤중에 피아노를 쳤다고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같은 건반을 계속 반복해서 두드리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니체는 문을 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음악입니다. 집주인은 그의 눈을 보고 놀랐는데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열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니체는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로마로 갈 것입니다. 교황과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이상한 독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조용히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12월 중순 니체는 카페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니체는 갑자기 일어나 웨이터의 손을 잡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신이 당신을 보냈습니다. 웨이터는 당황했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았는데 니체는 웃으며 다시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 오버베크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정상적인 편지였습니다. 나는 지금 놀라운 명료함의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보인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는 이해한다. 모든 것을. 하지만 편지 끝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어디론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준비되었다. 12월 말 니체는 자신의 책들을 모두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바닥에, 침대 위에, 책상 위에 놓고 그 사이를 걸어다니며 중얼거렸는데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니체는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작품들을 보세요. 이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집주인은 방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책과 종이로 가득했고 니체는 맨발로 서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열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조용히 물러났고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저 독일인이 이상하다고, 미친 것 같다고요. 12월 31일 1888년의 마지막 날에 니체는 혼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축하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며 새해를 축하했고 불꽃놀이가 터졌으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니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무엇이 시작이라는 것일까요? 새해, 새로운 시대, 아니면 끝의 시작. 188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니체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지만 방향이 달랐고 평소 가던 길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마차가 서 있었고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고 있었는데 말은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쳐 있었고 늙었으며 더 이상 힘이 없었는데 마부는 화가 나서 더 세게 채찍을 휘둘렀고 말이 울부짖었습니다. 니체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는데 이 말이 자신이었습니다. 평생 채찍질 당하며 살았던 자신, 병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일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비명을 지르며 말에게 달려갔고 마부를 밀쳐내고 말의 목을 껴안았으며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마치 평생의 고통을 토해내듯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이해해, 나도 같아, 우리는 같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을 봐라, 말을 껴안고 운다고 했고 누군가 경찰을 불렀으며 누군가는 웃었고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집주인 피노가 달려왔고 니체를 말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니체는 놓지 않았으며 계속 울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형제여, 불쌍한 형제여. 마침내 피노는 니체를 집으로 데려왔고 니체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말에서 떨어진 순간 그는 힘이 빠진 것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니체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끝났다. 마침내 끝났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피노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니체는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니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 내용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모든 반유대주의자는 총살당해야 한다. 서명도 이상했는데 어떤 편지는 디오니소스로, 어떤 편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서명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재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부서진 정신이, 광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89년 1월 4일 니체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아니, 마치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디오니소스였고, 때로는 예수였으며, 때로는 니체였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소음이었고 같은 건반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소리였으며 그 사이사이 니체의 노랫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집주인 피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니체의 주소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의 주소를 찾았는데 야콥 부르크하르트, 바젤의 역사학자였습니다. 부르크하르트에게는 니체의 편지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이상한 편지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수님, 결국 나는 차라리 바젤 대학 교수가 되느니 로마 교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운명입니다. 디오니소스. 부르크하르트는 충격을 받아 즉시 다른 친구 프란츠 오버베크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오버베크는 니체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오버베크도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의 오래된 친구여, 나는 지금 토리노에 있습니다. 나의 집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오후 5시에 태어납니다. 내일 나의 아들 움베르토가 나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는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움베르토는 이탈리아 왕이었는데 니체가 왕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버베크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토리노로 가야 한다고요.
1889년 1월 6일 오버베크는 토리노에 도착해서 집주인 피노가 그를 니체의 방으로 안내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오버베크는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공허했는데 그러다가 오버베크를 보자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버베크, 나의 친구, 마침내 왔구나.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니체는 오버베크를 껴안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괜찮다. 너는 이해한다. 너만은 이해한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니체는 계속 말했는데 횡설수설이었습니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아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아니, 나는 니체다. 아니, 나는 아무도 아니다. 모두다. 나는 모두다. 잠시 후 니체는 조용해졌고 오버베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책들이 읽히고 있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나? 오버베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곧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미소 지었는데 처음으로 정상적인 미소였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지만 곧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의미 없는 노래였고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노래였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온다. 디오니소스가 온다. 디오니소스가 모두를 구원한다. 오버베크는 결심했습니다. 니체를 바젤로 데려가야 한다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오버베크는 니체를 기차역으로 데려갔는데 니체는 저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따라갔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종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니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프스가 보였고 눈 덮인 산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는데 아름답다 라고 니체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아름답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답다. 잠시 동안 그는 정상인 것처럼 보였고 오버베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일시적인 증상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곧 니체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고 웃었으며 울었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1889년 1월 8일 니체는 바젤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는데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의사, 내과 의사가 모두 참여했고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진행성 마비로 매독의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니체는 젊은 시절 대학생 때 매독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라이프치히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창녀촌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때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의사들은 추측했습니다. 매독은 수십 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뇌를 공격하는데 진행성 마비는 그 결과였고 정신착란, 과대망상, 성격 변화, 그리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로 이어지는 병이었습니다.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의사들은 오버베크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 길어야 몇 년 안에 완전히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 몇 년 더 식물인간 상태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요. 오버베크는 절망했습니다. 천재 철학자가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니체는 병원에서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아노를 쳤는데 병원에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니체는 그 앞에 앉아 같은 음을 계속 반복했으며 시간이고 멈추지 않고 쳤습니다. 때로는 춤을 췄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음악도 없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리고 웃었는데 기쁜 듯이 아니면 슬픈 듯이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때로는 글을 쓰려 했는데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지만 쓰는 것은 의미 없는 낙서였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알 수 없는 기호들을 그렸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버베크가 방문했을 때 니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여기 있지? 오버베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프다고, 쉬어야 한다고요. 니체는 고개를 끄덕이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책들은 완성했나? 출판되었나? 오버베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 되고 있다고요. 니체는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됐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으며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1889년 3월 니체의 어머니가 바젤로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고 울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아들인가? 목사가 되라고 했던 그 아들이? 신을 섬기라고 했던 그 아들이? 하지만 니체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군요. 나와 춤추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도 된다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족이 돌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요. 어머니는 아들을 나움부르크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니체가 어린 시절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니체는 이제 아이처럼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었고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으며 어머니가 재워주는 대로 잠들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디오니소스, 차라투스트라, 영원회귀, 한때 세상을 뒤흔들려 했던 사상들이 이제는 단지 무의미한 소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10년 동안 1897년까지 그렇게 돌봤는데 그해 4월 어머니가 77살의 나이로 마지막까지 아들을 돌보다가 지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돌봐야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파라과이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의 아리안 공동체 계획은 실패했고 남편은 자살했으며 그녀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자산이라는 것을요. 니체의 책들이 조금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읽혔고 사람들은 니체를 천재라고 선지자라고 새 시대의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유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권을 장악하고 편지를 통제했으며 방문객을 선별했고 그리고 니체를 전시했습니다. 바이마르로 이사한 그녀는 니체를 2층 방에 두었고 지식인들, 예술가들, 정치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천재를 보러 오라고요. 방문객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방에 니체가 앉아 있었는데 휠체어에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어떤 방문객은 감동했고 저것이 초인을 꿈꾼 철학자라니 하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방문객은 두려워했는데 천재와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문객은 연민을 느꼈는데 저렇게 끝나다니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고 때로는 중얼거렸으며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마지막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왔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니체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상태였으며 단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침대 곁에 앉아 11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천재였던 사람,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 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그저 늙고 병든 남자였습니다. 오빠 엘리자베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니체는 대답하지 않았고 아니 대답할 수 없었으며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인 8월 25일 전고 니체는 숨을 거뒀습니다. 56살이었는데 하지만 정신은 11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는데 평화로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신을 죽인 철학자가 이제 자신도 죽었습니다. 니체는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장례식은 바이마르에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학자들, 작가들, 예술가들이 모두 니체의 천재성을 기렸지만 정작 니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었고 그의 책을 읽지 않았으며 그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자 모두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유산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나이츠 아카이브를 설립했고 스스로 관리자가 되었으며 모든 출판권을 통제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대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맞게 니체를 왜곡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반유대주의자였는데 그녀는 니체의 글을 편집하고 문맥을 바꾸고 일부는 삭제하면서 니체를 독일 민족주의의 철학자로 만들었으며 니체가 평생 비판했던 것들, 즉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국가숭배를 니체가 옹호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니체의 미완성 노트들을 모아서 권력의 의지라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니체가 원한 책이 아니었고 엘리자베트가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니체가 거부한 구절들을 포함시켰고 니체가 폐기한 생각들을 마치 그의 최종 사상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1900년대 니체는 점점 유명해졌지만 잘못된 방식으로였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니체를 읽으며 초인 사상을 오해했는데 초인이란 강한 개인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힘이 정이라고, 약자는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가 의도한 것은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타인에 대한 지배로 이해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독일 군인들은 배낭에 니체의 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전쟁터에서 읽혔고 군 지도자들은 니체를 인용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멸망해야 한다. 전쟁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니체가 전쟁 찬양자가 되었지만 실제 니체는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보불전쟁에 의무병으로 참전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고 평생 전쟁을 비판했는데 니체가 말한 전쟁은 은유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낡은 가치와의 투쟁, 안락함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920년대 엘리자베트는 더욱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솔리니를 만났고 파시즘을 지지했으며 나치 운동에 동조했는데 1930년대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엘리자베트는 아돌프 히틀러를 나이스 아카이브로 초대했습니다. 1934년 히틀러가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총통을 환영했고 오빠의 책들을 보여주었으며 니체가 나치의 사상적 성우자라고 주장했는데 히틀러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니체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엘리자베트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나치는 니체를 제3제국의 공식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초인 사상은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으로 왜곡되었고 힘의 의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로 해석되었으며 노예 도덕 비판은 유대인 학살의 정당화로 이용되었습니다. 니체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가 평생 반대했던 것들이 그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만약 니체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명백히 반유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여동생이 반유대주의자와 결혼하려 할 때 격렬히 반대했고 심지어 그 때문에 절교했으며 그는 명백히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자신을 폴란드 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독일인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고 그는 명백히 국가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국가를 가장 차가운 괴물이라고 불렀고 국가주의를 우상숭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이용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1935년에 죽었는데 85살이었고 그녀의 장례식에 히틀러가 참석했으며 나치 고위 인사들이 조문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는데 오빠를 세상에 알렸다고 오빠의 사상을 실현시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배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니체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치의 철학자, 파시즘의 이론가, 인종주의자로 사람들은 니체를 그렇게 기억했고 대학에서 니체는 금기가 되었으며 그의 책은 위험하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고 전후 세대는 니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이 니체의 원본 원고를 조사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엘리자베트가 얼마나 많이 조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나이체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만든 짜깁기였는데 니체가 폐기한 노트들, 초고 단계의 생각들, 심지어 니체가 비판하기 위해 적은 구절들까지 마치 니체의 최종 사상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편지들도 검열되고 왜곡되었는데 니체가 반유대주의를 비판한 부분은 삭제되었고 독일을 비판한 부분은 수정되었으며 민족주의를 반대한 구절은 빠졌습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비판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가 실제로 쓴 것만을 포함한 판본으로, 그리고 세상은 놀랐는데 진짜 니체는 나치가 주장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 반유대주의의 비판자였고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었으며 전체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초인 사상은 인종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극복이었고 힘의 의지는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니체는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들, 특히 푸코, 들레즈, 데리다가 니체를 다시 읽었고 그들은 니체에게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권력 비판, 진리의 상대성, 주체의 해체, 가치의 전복이었고 니체는 파시즘의 철학자가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니체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월터 카우프만 같은 학자들이 니체를 옹호했고 나치의 왜곡을 폭로하며 진짜 니체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오늘날 니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실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심리학, 문학 이론이 모두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카뮤, 사르트르, 하이데거, 푸코, 들로에즈 같은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들 모두가 니체를 읽었으며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니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니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해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했고 낡은 가치를 파괴한 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연민을 가르쳤고 다만 약자를 영원한 약자로 만드는 동정심이 아니라 타인이 강해지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데 신을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평생 종교적 문제와 씨름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복잡합니다. 모순적이고 과격하며 오해받기 쉬운데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편안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불편해지는데 자신이 믿던 것들이 흔들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며 편안한 안주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니체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것, 생각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것이었고 너는 초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은 조용한데 100년도 더 지났지만 그 광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사람들이 오가며 마차 대신 자동차가 지나가지만 돌길은 그대로입니다. 1889년 1월 3일 그 광장에서 한 남자가 말을 껴안고 울었고 그 순간 천재 철학자는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광기만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니체는 미쳤을까요? 의학적으로는 명확합니다. 매독이었고 젊은 시절의 실수가 수십 년 후 뇌를 파괴했으며 진행성 마비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고독이 그를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고 친구도 떠났으며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거부했으며 작은 여관방에서 병든 몸으로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며 살았는데 1888년 마지막 해에 그는 5권의 책을 썼는데 미친 속도였고 두통에 시달리고 눈병으로 고생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글을 썼는데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둘렀고 실제로 그랬으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상 그 자체가 그를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을 죽이고 도덕을 부정하며 모든 가치를 전복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었고 인간이 기대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는데 니체는 허무의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 심연도 그를 들여다보았으며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말입니다. 그의 광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편지들에서 그는 디오니소스라고 서명했는데 디오니소스는 도치와 광기의 신이었고 니체가 평생 연구한 신이었습니다. 니체에게 디오니소스는 삶의 긍정을 상징했는데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순수한 생명력이었고 계산 없는 열정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황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평생 꿈꾼 디오니소스적 도취였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자아가 사라지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병든 뇌의 망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니체가 토리노 광장에서 말을 껴안았을 때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이해했는지를요.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계시였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지를 시험했고 그 한계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초인을 꿈꾸었지만 자신은 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병약한 몸, 사랑받지 못한 마음, 고독한 영혼으로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었는데, 하지만 그 실패가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초인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니체가 상상한 그런 초인은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몸도 한계가 있고 정신도 한계가 있으며 삶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할 수 있는데,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려고, 의미를 창조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고 그 시도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니체를 읽습니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이, 나이도 국적도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100년 전에 미쳐간 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대적 가치가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현대인들은 니체가 예언한 허무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는 힘을 잃었고 이데올로기는 무너졌으며 전통적 가치는 의심받는데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창조하라고,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라고, 남들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니체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멸망한다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요.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증명합니다. 병든 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무명으로 살았지만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데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토리노 광장에는 이제 작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곳에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 관광객들이 가끔 그곳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이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곳에서 무너졌구나, 천재가 광기로 넘어간 순간이 이곳이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쓰러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라면 미칠 수도 있는가? 니체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정직을 위해,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의 생애는 실패였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미쳐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유산은 성공이었는데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영감을 받으니까요.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납니다. 니체가 사랑했던 알프스 위의 별들인데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별이 되려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요. 니체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만들어냈는데 미래를 밝히는 빛이었고 길을 보여주는 빛이었으며 용기를 주는 빛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이것이 니체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도전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 의미를 만들라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니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갔다고, 너무 깊이 생각했다고, 너무 정직했다고 느낄 것인데 그때 니체를 기억하세요. 광장에서 말을 껴안고 운 그 남자를, 미쳐갔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그 철학자를요.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초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대답은 당신의 몫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을 죽인 철학자가 미쳐간 이유,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니체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는 평생 그 질문과 씨름했고 그 씨름 자체가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광기와 천재 사이를 걸었던 한 철학자를 기억하며 오늘 밤도 우리는 각자의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